세계정세 앱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전례 없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전면적 세계전쟁은 더 이상 먼 가정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최전선 곳곳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동아시아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대결은 점점 더 붉은 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핵심 중 하나는 두 나라의 군사기술이 숨막히게 맞물려 달린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화선 레이저 무기체계 랴오위안 1호를 내세우고 일본은 이에 뒤지지 않겠다는 듯 초대형 체계 비조 1호를 전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기술 경주가 아니라 양측이 새로운 무력 대치 시대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미 유럽에서는 어떤 제국의 몽상과 체면 때문에 땅과 사람과 도시가 갈려나가고도 특별한 무언가라고 우기는 비극이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전쟁이 얼마나 일상화될 수 있는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해 충분히 학습했고 그 학습이 다른 지역으로 전염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중국의 항공모함 푸제는 최근 대만 해협을 도발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흔한 훈련일 뿐일까요? 아니면 베이징이 오래전부터 설계해둔 현대전의 총리 허설일까요? 지역 긴장은 경보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의 단계적 고조 행위가 오위다오, 즉 센카쿠 열도 주변에 위험한 형세를 굳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관측자들을 놀라게 하는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30일 동안 포이다오 열도 주변에서 끊이지 않은 중국 해경의 존재는 더 이상 평범한 순찰이 아닙니다. 이는 도쿄를 향한 강경한 경고장입니다. 중국은 주권을 도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한 통제를 강요하기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든 폭발점이 터질 수 있고 그 경우 이 군도는 첫 발화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성냥을 들고 기름통 옆에서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셈인데 이런 장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반복해온 그 익숙한 연출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둘째, 양국의 파괴 기술 경쟁입니다. 일본은 아스카 미사일 체계를 전개해 중국의 랴오위안 1호와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는 기술 비교가 아니라 국가 의지의 시험입니다. 일본은 능동적으로 반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압도되는 형국에 들어선 것일까요? 셋째, 푸젠의 대만 해협 이동은 베이징의 새로운 힘의 전략을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대만과 서방 동맹을 향한 차가운 메시지입니다. 중국은 전쟁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끌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무서운 이유는 전쟁을 시작하는 쪽이 늘 상대가 먼저 나를 자극했다는 문장으로 포장할 시간을 확보해 두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이미 그 문장이 어떤 참사를 낳았는지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중일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붉은 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옌 오이다오 열도 주변에서 30일 연속 활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 순찰이 아니라 일상적 군사화 전략의 단면이며 표시를 실질적 통제로 바꾸는 단계적 수법입니다. 이 전술은 물러서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영구적 존재를 강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은 외교적 대립이 계속 고조된다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극도로 높고 첫 발화 지점은 거의 확실히 오이다오 열도가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왜 이곳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이 지역은 중국, 일본, 대만이라는 세 세력이 맞물린 분쟁 지점입니다. 주권의 복잡성 때문에 어떤 행동도 군사적 도발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법적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아 외부 개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지리적 측면에서 가오위다오는 일본 본토에서 멀어 도쿄의 즉각적 대응과 상시 순찰의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주변에 힘을 꾸준히 투사해 현장에서 우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며 도화선은 이미 놓여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누가 먼저 불을 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불을 붙였다고 이야기하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보여주듯 총성이 울린 뒤에는 사실보다 선전이 더 빠르게 달립니다. 오이다오를 잠재적 발화점으로 만드는 핵심은 섬 자체보다 전략적 약속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미일 안보동맹은 여전히 회색지대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언은 많지만 구체적 행동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오이다오를 방어할 준비가 있다고 말해왔지만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차원의 명시적 약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들은 그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더 무게를 두며 동중국해의 작은 안반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맞바꿀 의지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국제 정치에서 원칙이라는 단어는 종종 영수증이 없는 선물 포장지처럼 취급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역은 이렇게 쉽게 총성이 날 수 있을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베이징은 평화적 해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진정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가오슝에서의 긴장 이후 중국의 내외 정책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대규모 선전, 국가기구의 총동원, 여론을 한 목표로 몰아 최대 압박을 가하는 단계입니다. 단지 말이 아니라 최근 국영방송은 가오슝을 겨냥한 격렬한 공습 장면을 매일 20분씩 오프닝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긴장을 낮추려 했다면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14억 인구의 민족주의를 끌어올려 언제든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 선전 체계가 가동되면 전쟁은 일어날까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까가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은 총알로 시작했지만 먼저 사람들의 머릿속을 불태우는 말과 화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살았거나 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체감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밤 국영방송은 강도 높은 반일 드라마를 쏟아냅니다. 상하이의 첩보물부터 일본 군벌과의 전투, 괴뢰 정권 토벌을 다루는 이야기까지 모두가 타협 없는 대결 시나리오로 시선을 몰아갑니다. 주목할 점은 극장가에서도 흐름이 같습니다. 중국 영화계는 최근 일본 역사에서 악명 높은 731 부대를 다룬 작품의 상영을 마쳤고 이어 난징 영상공장이라는 신작을 준비 중이며 반일 정서를 더욱 깊게 파고들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작품들은 역사 재현을 넘어 정치적 임무를 밉니다. 집단 감정을 자극하고 적대 심리를 확대하며 여론전에서 베이징의 위치를 강화합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값싼 방법은 탱크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그 값싼 이야기가 얼마나 비싼 대가로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선전 체계가 일제히 일본을 향해 포문을 열어젖힌 상황에서 가오슝의 몇 마디 유화 발언만으로 평화적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캠페인이 대만만이 아니라 도쿄에도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일본이 전략적 입장에 큰 조정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군사 충돌 위험은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지정학에서 주권만큼 민감하고 풀기 어려운 이슈는 없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든 외교 정책의 최상위 금기이며 제3자는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개입하려면 그들 역시 주권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을 보십시오. 법적 자격이 부족해 어느 나라든 쉽게 발을 담그지 못합니다.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침략자로 비판받지 않으면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다면 고 이다오는 매우 편리한 목표가 됩니다. 명백한 주권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베이징은 어떤 군사행동도 합법적 주권 수호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보여주는 포장술처럼 포장은 늘 얇지만 목소리는 늘 큽니다. 현장에서 중국은 판오이다오 주변에 30일 연속 존재하며 사실상 통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움직입니다. 도쿄는 오키나와 인근 류큐 열도의 전초 섬들에서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용 레이더와 함께 출력 10만 와트의 레이저 무기 복합체를 배치했습니다. 특히 아스카 체계는 일본 기술력의 상징으로 즉시 전투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기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탐지 장치를 5초 만에 녹여버릴 수 있다고 알려져 고속 비행체를 손쉬운 표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다만 전쟁은 늘 손쉽다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신합니다. 유럽에서 이미 우리는 그 배신이 어떤 잔해를 남기는지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뒤처지지 않고 랴오위안 1호를 선보였습니다. 고강도 작전 환경을 상정한 군사용 레이저 기술의 새로운 진전이며 사거리 20km에 이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양측이 기술 전장에 전력을 투입하면서 붓오이다는 주권 분쟁의 핫스얍을 넘어 최첨단 기술 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작은 접촉 하나가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을 고민하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통 무기 체계는 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레이저가 전장의 규칙을 바꾸는 동안 단순한 풍선 같은 비행체조차 격추하려면 수천 발의 탄약과 오랜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빗나갑니다. 전통 방공전에서는 포물선 궤도, 탄속, 비행시간, 목표의 이동 방향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합니다. 목표가 드론처럼 수평으로도 수직으로도 기울어진 각도로도 움직이면 정확한 사격은 더 어려워집니다. 거리까지 멀면 탄이 날아가는 동안 오차는 더 커집니다. 레이저는 판을 바꿉니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직선 이동하며 중력이나 기상 조건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즉 조준한 곳에 맞추는 개념에 가까워집니다. 유도 사격도 시간을 재는 감도 줄어듭니다. 목표를 식별하고 발사하면 됩니다. 반면 근거리 방어 체계인 미국의 팔랑크스나 중국의 1130 속사포는 대체로 3km에서 5km 정도로 제약이 있습니다. 레이저는 동일한 방식의 물리적 제약을 덜 받으며 더 먼 거리에서의 요격을 현실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여지는 언제나 시험 조건이 좋을 때라는 단서와 함께 움직입니다. 전쟁은 시험장이 아니니까요. 우크라이나의 하늘이 그 단서를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PLA, 즉 중국인민해방군은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됩니다. 시험을 넘어 실전 배치로 들어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대표 사례로 침묵의 사냥꾼 레이저 체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일이 거론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무장 세력의 UAV 공격과 석유 시설 위협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이저는 드론 위협에 대한 효과적 방어 수단으로 부상했고 이전처럼 막기 어려운 재난으로만 남지 않게 했습니다. 현대전에서 UAV와 무인기의 위협이 보편화되면서 레이저는 전장의 결정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침묵의 사냥꾼은 사막 환경에서 드론을 상대하며 성과를 보였지만 모래 폭풍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는 빛의 산란 때문에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지, 강풍, 습도가 높아지면 레이저의 위력은 의미 있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곧바로 다음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랴오위안 1호 고출력 레이저 무기 체계입니다. 출력 300kW의 랴오위안 1호는 일본의 아스카 1호 출력 100kW보다 3배 강력하다고 설명됩니다. 차이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레이저 전술에서 출력이 높을수록 파괴 속도는 빨라지고 사거리는 늘어납니다. 랴오위안 1호의 전투 배치형은 사거리 20km에 이르며 5초 연속 조사만으로도 비행체의 탄두를 녹이고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아스카 1호는 사거리 6km에서 8km 수준으로 추정되며 고속 표적 파괴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중국이 레이저 체계의 수량뿐 아니라 질에서도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위험한 이유는 레이저든 포탄이든 결국 누군가의 도시 위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은 이미 그 잔혹한 검증을 강제당했고 그 검증이 정말로 필요했나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저 군비 경쟁에서 우위는 스펙뿐 아니라 실전 운용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300kW급 랴오위안 1호는 전력화되어 실제 운용에 들어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반대로 아스카 1호는 제한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또 다른 차이는 표적 제거 시간입니다. 아스카 1호는 100kW 출력으로 탄두 파괴에 10초 이상이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상대가 방어 조치를 취하거나 기동 회피를 시도할 여지가 생깁니다. 랴오이안 1호는 5초 연속 조사로 표적을 태워버릴 수 있다고 하여 대응 여지를 최소화한다고 설명됩니다. 현대전에서 몇 초는 생존과 실패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PLA가 이 체계를 주력함인 타입 영호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푸젠에 먼저 올리지 않고 타입 071 상륙함 스밍산을 첫 플랫폼으로 택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상륙함의 임무 특성 때문입니다. 연안 상륙 임무에서 상륙함은 전황구역에 정박해 병력과 장비를 모함해서 소형 상륙정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순간이 가장 취약합니다. 빠르게 기동하기 어렵고 UAV와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스밍산에 랴오이안 1호 방어 레이저를 탑재한 것은 연안 작전에서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한 최후 방패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사거리 20km는 전술 UAV의 활동 범위와 겹치며 상륙 과정을 보호하는 감시와 요격의 핵심이 됩니다. 이처럼 실전적 배치가 확인되는 야오이안 1호의 존재는 중국이 출력뿐 아니라 전술 운용에서도 한 발 앞서려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레이저 군비 경쟁에서 일본에 비해 전략적 이점을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레이저 체계 분석을 마친 뒤 초점은 다시 중국 해군의 최신 상징인 항공모함 푸젠으로 이동합니다. 지역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푸젠은 어느 달 16일에 대만 해협을 통과했으며 전투기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움직임은 기술 조정을 위해 창신 기술 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되었지만 전략 관측자들은 이 항로 자체가 기술적 의미를 넘어 군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전투기를 싣지 않았다는 사실은 함정이 아직 완성 단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만 국방 관계자인 구리슝이 이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군사 분야에서 기술적 최종 조정은 눈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평가는 총참모부와 군사정보 당국 같은 기관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푸젠의 6번째 기동으로 전력화 직전의 운용시험 단계 마지막 구간을 의미합니다.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푸젠은 모든 방향이 분쟁 지점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일본 총리 사네 다키치의 최근 발언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팟 오이다오뿐 아니라 대만 해협 역시 군사적 정면 대결의 전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푸젠의 움직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향후 중국의 해양 통제 전략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왜 푸젠이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으로 떠오르는가에 대한 답은 크기나 배수량이 아니라 기술에 있습니다. 푸젠은 중국 해군 최초로 전자기식 함재기 발사 체계를 탑재한 항공모함으로 평가되며 이는 21세기형 해군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증기식 발사보다 더 높은 발사 빈도와 효율을 가능하게 해 최신 함재기의 운용을 지원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푸젠이 중국 항공모함 중 유일하게 함재기 제235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항모 랴오닝과 산둥은 이 기체를 탑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이 요소가 푸젠을 단순한 해군 퍼레이드 자산이 아니라 실제 전투 플랫폼으로 변모시키며 과시의 모델에서 공격 준비의 모델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은 늘 준비라는 단어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삶을 뒤엎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겨울이 그 스위치의 냉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분석에 따르면 푸젠의 지휘 통제, 레이더, 기술 인프라는 대부분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기동에서 항공기를 싣지 않은 것은 마지막 조종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다음 출항은 시험이 아니라 전투적 성격의 정식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릅니다.
그때 푸제는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확립하고 힘을 과시하며 필요하면 발사할 준비를 갖춘 채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경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근 PLA의 제1호와 제216 전투기들은 연속 출격하며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정면 대결을 모사하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아직 레이더와 사격 통제 점검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작은 접촉 하나가 실제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기가 해제되면은 상황은 더 이상 정치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푸제는 이미 물러서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기지 복귀 이후 푸젠이 다시 한번 출항한다면 그것은 완성된 통합 전투 체계로서의 출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철의 전사처럼 무장한 채 작전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PLA의 교리에서는 바다로 나가면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승패와 무관하게 수행이 우선이라는 논리가 강조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복귀는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전선으로 나서기 전 마지막 후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항은 대규모 군사 행동의 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우리가 목격했듯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정상화되어 왔습니다.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은 대포가 아니라 대포가 등장해도 놀라지 않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정세부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정세부는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